우리 몸은 약 200종류의 세포와 약 37조 개의 세포,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미생물 중에서도 없어선 안 되는 유익균과 또 굳이 없어도 되는 유해균으로 나뉘곤 하죠. 하지만 그 기준이 때로는 모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유해한 물질이라도 무조건적으로 해롭게 작용하진 않을 때도 있다는 건데요.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의 미묘한 그 경계점,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인문 클래스 한의학으로 보는 질병관과 생태의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김재효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김재효입니다. 네, 한의학으로 보는 질병관과 생태의학이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할 건데요. 네. 뭘 말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마이크로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작은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동아시아의 옛 사람들도 몸에 사는 미생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알고 있었을까요? 옛날의 선조들. 예. 우리 선조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그 과학도 발전하지 않았고 현미경도 없는 상태니까 모르지 않았을까? 예, 맞습니다. 미생물이란 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이기에 현미경이 없던 옛날에는 미생물을 직접 관찰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대신 몸에 기생하는 무척주 동물인 기생충이나 다양한 벌레로 인한 건강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인체의 내외에서 네. 질병을 야기하는 존재들을 사기라고 불렀는데요. 예. 아마 이 개념 속에 미생물에 대한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우리 몸속에 기생하는 기생충 중에 네. 대표적인 회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나눌 대화의 주제로 먼저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혹시 회충을 포함한 기생충이 우리 몸에 왜 어쩌다가 생기는지 진행자님은 알고 계신가요? 뭔가 그 좀 오염된 음식을 먹었다든가 닿든가 이렇게 해서 좀 옮겨서 생기는 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기생충은 보통 위생 시스템이 열악한 지역에서 네. 흔히 발생합니다. 그렇죠. 기생충은 대개 입이나 피부를 통해 신체에 침입하는데요. 예를 들어 회충에 감염되는 과정은 사람이 회충알을 삼킬 때 시작되곤 합니다. 특히나 회충알에 오염된 물건이나 음식 등이 입안으로 들어올 때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다양한 물건이나 물체에 붙은 회충알은 의외로 견고해서 수년간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네요. 몸속에서? 와, 그러니까 기생충에 오염된 음식 섭취나 벌레로 인한 건강 문제는 요즘 같은 여름철에 더 특히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에 진드기나 옴과 같은 벌레로 인한 건강 문제도 크죠. 네. 그리고 또 해외 여행이 많은 요즘 시기에 기생충 감염 문제도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기생충 감염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세계 인구의 약 20% 정도가 감염될 수 있다고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인구의 약 70%가 감염될 정도로 10명 중에 7명이 장내에 기생충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장내 기생충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공중보건에 심각성을 갖고 대응하였죠. 맞습니다. 그때부터 기생충 퇴치 사업 등등으로 이름 불려진 내용으로 기생충 감염 예방을 강조하기 위한 공익 광고도 있었고 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요식업을 포함한 위생 보건이 필요한 단체나 교육기관에서 네. 기생충 감염 예방 교육 및 또 관리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혹시 진행자님 예전에 구충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옛날에 먹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먹고 나서 이제 막 속을 또 갈아입어야 된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네요. 그렇죠. 주기적으로 또
검사도 하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만약 구충제를 챙겨 먹는다. 네. 혹은 챙겨 먹으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왠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몸에 뭔가 좀 안 좋은 게 살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쵸. 네. 뭐 나의 몸에 이상한 것 안 좋다고 하는 것들을 들으면 네. 우리는 보통 이런 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 맞아. 또 스스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도 인생도 그렇듯 늘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먼저 이 시간을 빌어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식구들과 구충제 하나씩 챙겨 먹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청취자님께 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좀 잘 안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우리 선조가 살았던 조선시대 또 이런 기생충 문제로 인한 건강관리는 어땠을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재밌겠는데요. 과거에는 심지어 임금님도 기생충에 감염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조선 왕실의 일상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에서 영조 29년 즉 1753년 봄철에 기록을 살펴보면요. 영조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오랫동안 회충을 토하지 않다가 최근 회충을 통했는데 그 길이가 10cm가 넘었다라고 돼 있고 또 최근 보름 넘게 회충을 토했는데 여전히 뱃속에 회충이 있는 느낌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예. 이외에도 영조의 재위 기간 내에 회충으로 인한 문제들을 다룬 기록 등을 다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영조 35년, 그로부터 한 6년 지난 1759년 1월 기록에도 살펴보면 영조는 회충이 나오지 않아 목구멍에 걸려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회충을 사람 몸속에 사는 용처럼 이름 짓자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이런 유머스러운 얘기를 통해서 기생충 감염으로 인해서 임금의 질병을 다룬 기록에도 왠지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 기생충에 대해서 뭔가 별명도 지어주고 약간 좀 뭐 우호적으로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임금님의 몸이라서 그랬던가? 아, 그렇겠네요. 우호적이라는 말도 그렇고 임금님이라 아무래도 그냥 나쁜 걸로만 취급하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임금의 몸에서 나온 거니까. 맞아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 회충이 내 몸 안에 있는 것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는 인정하는 것 같은 태도인데요. 그래, 우리는 회충이랑 같이 사는 거다. 공생을 인정한다는 표현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승정원 일기 속의 또 다른 기록을 보면 회충은 사람과 함께 사는 인룡이니 천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기록도 있네요. 인룡, 그러니까 사람인의 용 써가지고 인용. 야, 성스럽게 기생충을 표현한 거죠. 기생충을. 네. 17세기 초 조선시대 한약 지식과 기술을 종합한 동의보감에도 기생충과 같은 벌레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데요. 동의보감 중 내경편이라는 내용 안에 우리 인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변, 소변, 기생충과 각종 벌레를 우리 몸의 구성 요소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동의보감의 내용에서 대변, 소변과 벌레를 몸의 구성 요소로 포함한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크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보면 내 몸이 자신의 유전 정보로만 구성된 세포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충을 포함해 내 몸에 이외의 존재들이 나에게 포함되어 함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변, 소변, 기생충을 우리 몸과 동일한 선상에 두고 설명한다. 뭔가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것들로 인식되는 것들을 그렇게 긍정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날 지식의 발전 속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또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거부해야 될 존재는 아니다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기생충이란 존재는 원래 우리 몸에 기생하는 불필요한 생물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렇죠. 한의학에서는 이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면 경우에 따라 기생충을 공생의 존재로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아가 내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인 줄만 알았던 대변과 소변도 사실은 내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받아들인 건데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생리적이잖아요. 네. 건강하다는 것은 대소변이 원활히 만들어져 막힘없이 배출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도 인체 내 수없이 많은 미생물이 인체의 건강을 이롭게 하기도 하지만 해롭게 한다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예. 다양한 위장관 내 미생물이 군집을 만들고 또 다양한 미생물이 건강한 대변을 만들어가는 식생활을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강한 대변을 특정 질병 상태의 환자에게 이식해주는 대변 세균총 이식이란 새로운 의료기술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대소변 얘기만 하다 보니 예. 좀 우리 모두가 민망하고 왠지 미소 짓게 하는 아리송한 분위기인데요. 네. 이 아리송한 분위기를 따라 좀 더 아리송한 말을 하나 더 던져볼까 하는데요. 네네. 진행자님. 네. 아파야 산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봐도, 아파야 산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일까요? 부처님도 삶은 고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 표현은 독창적인 의학 사상가로 알려진 샤론 모알렘이라는 학자가 예. 인류 진화 과정을 통해 건강과 질병에 대해 이야기한 책 제목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인간의 진화와 질병의 연관성을 다룬 내용이자 네.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례를 통해 아파야 산다는 개념을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뭔가 여기까지 들으니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아파야만 그 사람이 뭔가 내면에 내성도 생기고, 뭔가 스스로 자신을 좀 돌볼 수 있는 뭐 물질들이 나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맞아요? 비슷해요? 비슷할 수도 있고요. 조금 설명을 더 들여다보면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책 내용 중에 경상적혈구 빈혈증과 말라리아 감염증 사이에 흥미로운 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사실 이 둘 다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중 말라리아 감염증은 말라리아 기생충이 모기에 의해 인체에 침입하는 질환입니다. 네. 말라리아 기생충에 감염되면 혈관 내 적혈구 세포에 침입하여 감염 증상이 악화되고요. 네. 최근까지 말라리아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특히나 아프리카 지역은 말라리아 감염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사망자도 엄청 많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지역의 흑인에게 발병하는 또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지금 얘기하는 이제 이런 질병으로 말라리아 질병이 감소한다? 예. 그것이 바로 겸상적혈구 빈혈증입니다. 이는 적혈구가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 난 모양의 적혈구 형태를 띠게 되는 건데요. 예. 이 때문에 정상적인 적혈구보다 기능이 떨어져 빈혈 상태를 야기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겸상적혈구는 말라리아 기생충의 침투와 증식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해서 정작 말라리아 기생충이 발병과 증식이 억제된다고 하네요. 이 병으로 인해서 뭔가 이 적혈구의 형태가 변형이 되니까 이 말라리아 감염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야, 희한하다. 예. 이처럼 겸상적혈구 빈혈증 자체는 치료가 필요한 질병인데 이 질병이 그보다 더 위험한 말라리아 감염병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 질병을 나란히 비교해 보면 겸상적혈구 빈혈증이 말라리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질병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빈혈을 느끼지만 좀 일상생활에서 조심한다면 삶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라리아는 진짜 위험한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치료제가 없으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진화적으로 하나의 질병을 통해서 또 다른 질병을 막아내는 어떤 인간의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전화위복 같은 느낌이 좀 맞아요. 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고 몸 안팎으로 조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병 상태가 해로운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공존할 수 있는 상태라고 앞서 표현한 아파야 산다는 개념처럼 이제 새롭게 호메시스라는 새로운 개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메시스. 예. 호메시스를 풀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유해하다고 여겨지는 물질이나 조건이 네. 낮은 농도나 수준에서 오히려 생물체에게 이로운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즉 적은 양의 스트레스나 독소가 오히려 생물체의 건강과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자면 건강한 지중해 식단으로 대표적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 토마토와 같은 식품에는 예. 주요 성분으로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리코펜. 예. 이거 성분만으로 가지고 또 건강 기능성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토마토에 이게 이제 예. 주요 성분이에요? 예. 이러한 식물 성분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부릅니다. 네. 원래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만든 성분들이에요. 그럼 약간 독성도 있고 막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정도에서의 파이토케미칼이 네. 인체에서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서 네. 방금 말씀드렸던 호메시스 반응을 야기해서 예. 내 몸 안에 치유 활동을 하는데 도와준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토마토가 자신을 지키려고 내뿜는 그런 독성의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어쨌든 독성의 물질이니까 안 좋은데 그건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독성의 양이라서 오히려 우리 몸이 조금 더 뭐랄까 예. 더 방어적인 어떤 예. 몸으로 바뀐다. 예. 물질을 내뿜어낸다. 이런 맞아요. 건가요? 맞아요. 아, 이렇게 약간 좀 그러면은 좀 예방접종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천연 예방접종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겠네요. 예.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의사가 적당하게 운동을 좀 하세요라는 말을 한 번씩들 하잖아요. 저 많이 들어요. 예. 이 역시 그냥 편안한 운동이 아니라 몸에 적당한 스트레스 자극을 통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자는 하나의 생활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적은 양의 스트레스나 독소는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 실제로도 뭐 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으니까 아파야 산다. 이런 호메시스 개념이 우리의 건강을 더 좋게 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무척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네. 아프면 나만 손해다. 맞습니다. 아파봤자 나만 손해다. 이런 말이죠. 특히 한 번씩 들어보시죠. 특히 회사 생활하면 누가 지켜주지 않잖아요. 예. 내 몸을 내가 잘 지켜야지. 안 지키면 나만 손해지 뭐. 예. 이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이 말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될 때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아프면 나만 손해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아프면 나만 손해가 아니다. 이 뜻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리는 나 자신, 개인 하나하나가 모여 큰 사회를 구성합니다. 그렇죠. 즉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일단 자신부터 잘 챙기고 잘 살아야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예. 아프면 나만 손해가 아니고 내 옆 사람, 주변 사람에게도 손해를 줄 수 있으니 내 건강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건강과도 같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 이거는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충분하게 이해갑니다. 비슷한 예로 요즘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ES 경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ESG 경영.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따서 말하고 있죠. 예.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그렇죠. 단순히 기업의 이득만을 쫓기보다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업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려 들 때 네. 기업은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제 단지 개인의 건강만을 이야기하지 말고 네. 환경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저는 아프면 나만 손해다가 아니라 말씀드린 건데 네. 일명 이를 생태의학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태의학. 네. 처음에 좀 이렇게 쉽게 풀어주셔가지고 더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한 분이라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시도였습니다. 네네. 생태의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다차원적 접근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다차원적 접근이라는 건 질병의 원인과 영향을 말할 때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말입니다. 네네. 먼저 환경의 역할을 보면 우리 건강은 기후, 공해, 주거 환경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또 식생, 생태계 등의 생태적 환경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요즘 미세먼지 심하지 않나요? 네.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이제 호흡기 쪽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저는 말을 하는 또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크게 느껴요. 예, 맞습니다. 환경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죠. 예. 또한 사회적으로도 사회에서 불평등을 겪거나 교육 수준이 다르거나 의료 서비스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러한 사회적 요인이 만성질환, 정신 건강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진단 치료 역시 이러한 다양한 개념으로 진행돼야 되는데요. 네. 전인적 치료라고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다차원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약물 치료만 진행하는 것이 아닌 네. 생활 습관 개선하고 그렇죠. 환경을 개선하고 맞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아,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왕이면 예방하면 더 좋겠지요. 예. 예방 중심, 또 공공을 위한 건강 정책을 발표하거나 환경을 보호하고 지식을 전하는 교육 역시 예방적 접근의 핵심이 됩니다. 예시로 앞서 말씀드렸던 말라리아 감염병에서도 예. 단순히 말라리아 모기를 퇴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식지 환경을 개선하고 또 지역 주민의 교육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비만에 있어서도 개인의 식생활, 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네. 도시 환경, 사회적 스트레스, 경제적 조건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될 요소이기죠. 맞습니다. 들어주시는 예시를 보니까 정말 종합적으로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이해가 확 와닿습니다. 결론적으로 생태의학적 질병과는 건강과 질병을 개인을 비롯한 더 넓은 맥락으로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네. 더 멀리, 더 넓게 보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은 물론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교수님께서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노력할 때 내 몸에 지저분한 것을 어떻게든 없애고 멀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완벽하게 벌레, 미생물, 오염으로부터 내 몸을 격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건강은 내 몸의 이외의 것들과 어떻게 공존하고 조화를 찾아야 하는가, 그 질문과 대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드린 생태적 관점의 건강과는 내 몸 이외의 존재를 알아채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함께 노력하자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려운 주제와 개념이었지만 전주 MBC 인문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더 나아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넓은 사고를 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김재효 교수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